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책이란 넓디 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의 바다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목적지는 양영재 작가의 여수역입니다. 소설 여수역은 1948년 여순 사건을 바탕으로 무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윤호관의 아들 훈주의 눈으로 풀어낸 르뽀 소설입니다. 이 장편 소설을 총 8편으로 나누어 읽어드립니다. 그럼 양영재 작가의 여수역, 지금 시간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여수역, 양영재. 인민위원회. 몇 달 후 수정동 연탄 공장 앞 공터에서 상호 뺨 때리기를 한 아이들이 서로 앙금이 가시기도 전 학교에서는 신기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수정동 여자 거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거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수정동 연탄 공장 공터로 동네 어른들이 가마니와 세숫대야를 들고 가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 어른들은 거지들이 몰려있는 공터에 가마니를 둘러쳐 공간을 만들고 아줌마들이 가마니 공간 안으로 들락거렸다. 얼마 있지 않아 병원차가 달려왔고 여자 거지를 실어갔다. 아이들은 행여 자신들이 던진 돌에 맞아 여자 거지가 죽은 게 아닌가 싶어 몹시 불안하여 매일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중이었다. 훈주가 소문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조씨 영감 때문이었다. 동네 토박이 조씨 영감이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번영 상회를 찾아왔다. 쌀을 사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어이 호관이, 배달 안 나가고 있었구먼. 아따, 통 밖에 안 나다니는 영감님이 웬일로 발걸음을 하셨는게라. 응, 자네언티 뭘 좀 상의하러 왔구만. 뭔 일인디 나한테 상의할 일이 있을까라. 조씨 영감은 수정동 공터에서 여자 거지가 애를 낳은 문제를 상의하려고 왔던 것이다. 거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다가 돈 좀 모은 거 가져왔네. 호간이 자네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불쌍하겠지만 그 간내도 불쌍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니더라고. 사정 아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은께 자네가 시장에서 미역이라도 사고 애기 기저귀 천이라도 사서 갖다 주소. 아따, 저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영감님께서 수고스럽게 하셨구만이라. 이거 죄송스러워 짝까 쓸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부름은 하겠습니다만 나은티 상의할 일이 또 있다요. 나 개인적인 생각이나만 이 돈으로다가 미역일랑 애기 기저귀는 사겠지만서도 애가정 낯선 게 키우려면은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쓸 것이 아니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글세 방이라도 얻어 당분간 살게 해주면 쓰겄네. 영감님, 돈이야 모으려면 못아지겠지만 어디 누가 방을 내주려고 할란가 모르겠소. 돈 주는디 왜 방을 못 얻겠는가? 그것이 저 아버지가 율촌 인민위원장이었다는 것을 다 아는디 누가 선뜻
방을 내주려고 할란가 모르겠소. 이 사람아, 자네도 알다시피 내 선친이 여기 덕충동 인민위원장이었다는디 나도 살고 있지 않는가. 해방 이전부터 몽양 여운형이 준비하고 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조선의 각 지역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에 따라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인민위원회를 꾸려 행정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덕충동 인민위원회는 여수 인민위원회 지역 단위였다. 그러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하자 남한을 점령한 미군청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더구나 민족주의자 김구, 사회주의자 박헌영, 미국에서 건너온 이승만 등 지도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국준비위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주석 취임을 거부하며 미 군청의 정책에 거슬리지 않게 독단적 행보를 시작하고 미 군청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배척하자 각 지역 인민위원회도 유야무야되어 가고 있었다. 여수는 유명무실해진 건국준비위원회와 달리 자치적으로 여수인민위원회를 따로 꾸려 활동했다. 조씨 영감 부친되는 사람은 해방 전에 덕충동 동장을 맡고 있던 덕에 자연스럽게 위원장이 되었다.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익 좌익을 가리지 않았고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여수인민위원회 활동은 활발했다. 귀국선을 타고 여수로 귀환한 징용 동포들을 귀환정에서 구호 활동을 한 것도 여수인민위원회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소련군에 의해 신속히 사회주의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것에 몹시도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미군정 점령 정책에 항거하는 인민봉기가 발생하자 불안한 미국은 한시라도 빨리 남한의 토착 미군정 대리정부를 만들어야 했다. 남한 대리정부를 만들기 위해 끌어내어 사용한 물리력이 해방 후 숨어 지내던 친일 경찰들이었다. 미 군청은 친일 경찰들을 불러들여 다시 검은 제복을 입히고 총을 쥐어주면서 우선적으로 인민위원회를 해체시키도록 명령을 내렸다. 숨겨두었던 일제 경찰 검은 제복을 다시 입게 된 친일 경찰들은 인민위원회를 무자비하게 때려잡기 시작했다. 여수인민위원회도 경찰이 때려잡자 결국 여수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인민항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금은 여순 사건이라고 말하는 여순 반란 사건이었다.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가 일으킨 군사행동으로 촉발된 여순 사건은 이승만 정부 진압군에 의해 여순 참변을 가져왔다. 제주도가 도륙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수 순천도 도륙이라는 참변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이승만 정부 진압군들에게 동포를 죽여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제주도 도륙을 통해서 사라지고 난 후였다. 도살의 카니발이 벌어지던 때 덕충동 인민위원장 조양래 아들이었던 조씨 영감도 이승만 정부군과 경찰에 의해 오동도로 끌려간 후 총을 맞고 절벽에서 떨어졌으나 천우 신조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게 그것이 그때는 일본 놈들이 싹 물러갔은께 동네 살림하려고 만든 인민위원회를 요상하게 빨갱이로 돌리뿐게라. 참 거시기에 분단께라. 여수에 살던 인민들은 다 여수 인민위원회 사람들이지 어디 별똥별에 살았간디?
그야 글지만 지금은 세상이 그런 게 안 그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집에 하룻밤이라도 자게 되면 유숙계에 다 써서 지서에 갖다 바쳐야 하는디 인민위원장 자식한테 방을 내주면 경찰이 조사하고 그건디요. 아이 사람아, 이승만 자유당 유숙계가 없어진 지 언젠디 그러겠는가. 도륙 천지였던 여순 참변이 마무리되자 이승만 정부는 부역자를 적발하고 불순분자를 미연에 탐지한다며 유숙계라는 것을 시행했다. 자신의 집에 어느 누가 하룻밤이라도 자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록 부모 형제이더라도 종이에 써서 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반장은 파출소에 신고하는 제도였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탐문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면 경찰서로 끌려가 구류를 살아야 했던 제도였다. 아따 영감님 모르시오. 이승만이 유숙계는 없어졌어도 새마을 반상회 때 동장 반장이 다 조사해서 경찰서에 일러 바친단께라. 그럼 어찌건가. 애기야 나중에 고아원에 갖다 준다 해도 당장은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게 말이오. 어찌했을까요? 어떻게 기간정에 판자라도 이어서 방 하나 만들까요? 그러면 쓰겄는디 귀한정 사람들이 좋아라 하겠다고. 그렇잖아도 빨갱이 자식들 모여있는 데라고 해서 감시가 심한디 대놓고 빨간 딱지 붙은 자석을 갖다 놔불면 대꾸까. 고진디 어찔랍디요? 이 사람아, 빨갱이가 거지 행사하면서 근다면 어찌건가? 그게 말이오. 영감님 말씀 들어본 게로 그것도 그요에. 그리고 새마을 운동인가 뭔가 한다고 귀한정을 완전히 밀어불라고 그러는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를 일 아니겠는가? 금깨라, 그러면 어찌했을까요? 아따 어떻게 해주긴 해야 쓰겄는디 나가 저그 아버지 대갈통을 아직도 잊어불지 못한단께라. 요즘도 꿈에 나타나서 지 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디 어찌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조씨 영감과 윤호간이 고개를 맞대고 수정동 여자 거지 문제를 상의해도 뾰족하게 좋은 수가 나오지 않았다. 조씨 영감과 윤호간이 여자 거지 산후조리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까닭은 본디 여자 거지가 여수 토박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남다른 사연도 있기 때문이었다. 여자 거지는 동네 아이들이 미친년이라고 놀려댔어도 완전히 넋이 나간 것은 아닌 듯 동네에서 밥을 얻어먹을 때에도 고맙다는 말도 할 줄 알았다. 나이든 동네 어른들 보면 허리를 숙여 인사도 할 줄 알았다. 그럴 때마다 덕충동 사람들은 안쓰러워서 혀를 끌끌 찾고 옷도 입혀주곤 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애비까요? 저그들끼리 그랬겠지. 누가 그 불쌍한 간내한테 그랬겠어. 참말로 거지들도 불알 찼다고 그랬는갑소. 웃겨불구만. 웃길 일은 지금이 아니고 어떻게 여인숙 방이라도 얻어야 쓰겄는디. 여인숙은 누가 방을 거지한테 내줄라 하겠습니까? 거지라도 돈을 주는디 방을 못 얻겠는가? 아이고 영감님, 그 간내가 누군지 다 아는디 여인숙 주인은 미쳤다고 방을 내주겠소. 참말로 돈 주고도 방을 못 얻는다는 것이 뭔 일이단가? 그게 말이오. 간내가 어디 멀리 가서 살아불든가 할 것이지 뭐 땀시 여수에 있어갖고 근가 모르겠소. 자네가 저그 아버지를 저 마래산에 묻었담소. 금께로 못 떠나고 긁었지. 그까라
그래서 나만 보면 넙죽넙죽 인사를 하고 그까라. 지가 쬐깐했을 때고 혼도 떠부르는디 그것을 기억할까라. 혼 떠도 그것까지 잊어볼까이? 근께 어찌 잊어불겠소. 여자 거지 아버지를 산에 묻어둔 사람은 바로 윤호관이었다. 동네 남자라곤 죄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한 판국에 그래도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남자는 덕중동 산자락에 움막을 짓고 자리를 튼 윤호관밖에 없었다. 원래 여수역 앞 덕중동은 조씨 집성촌이고 좌우익 마찰이라곤 전혀 없었던 지역이었다. 그랬던 지역이 여수 참변 시작 지점이 된 것은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가 이승만의 제주도 4.3 항쟁 진압 출동 명령에 항명하여 군사행동을 일으켜 순천으로 진격하면서 여수역에 진을 치고 수경을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 진압군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의 본부나 다름없었다. 여수에 진입한 진압군은 덕중동 마을 사람들을 밭에 모아놓고 호박잎 하나라도 14연대 반란군에게 줬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은 적의 개라고 하는 적구로 취급하여 가차없이 도살했다. 그러고 나서 불총이라고 하는 화염 방사기로 집들을 죄다 불질러버렸다. 조씨 집청촌 덕중동 마을에서만 도살된 사람이 40명이 넘고 100호가 넘는 집들이 딱 4채밖에 남지 않았다. 그나마 불길을 피한 집 4채도 조씨성을 가진 진압군 중대장이 집집마다 걸려있는 조씨 문패를 뒤늦게 보고서 제지했기 때문이었다. 여수 서쪽 중앙동 일대도 진압군 함선에서 쏘아댄 박격포와 사면대 송석하 소령의 방화로 집들이란 집은 사글이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원래 여수 서쪽 연등천 뱃머리에 살고 있던 윤호관과 홍희철의 집도 불타 푹썩 주저앉아 버렸다. 집만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아비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살 곳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야 했다. 먼저 여수를 떠나려고 동쪽 여수역으로 먼저 온 사람은 홍희철 엄마였다. 그러나 이미 순천, 벌교, 곡성까지 전남 동북부 지역은 여수와 다름없이 생지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차마저 오가지 않자 할 수 없이 귀환정으로 스며들어 천막을 쳐서 몸을 뉘었다. 윤호관 엄마도 여수 서쪽 마을 사람들 눈총을 피해 동쪽으로 넘어왔지만 기차는커녕 바다도 완전히 봉쇄된 상태라 역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일단 덕중동 마을에서 불길을 피한 집 중 일가족 6명이 몰살을 당해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도 일단 들어가 지내보려고 했던 윤호가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만 나와버리고 말았다. 할 수 없이 마래산자락 토끼산 언덕배기에 움막을 지었다. 윤호관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움막을 짓고 있을 때 만성리 굴에서 나온 소달구지가 여수역을 향해 터벅터벅 오고 있었다. 원앙 소리를 울리며 달구지를 매달고 느직느직 걸어오던 소는 길섭에 풀을 뜯어먹으려 토끼산 아래 멈추었다. 달구지 위에는 가마니가 둘둘 말려 얹혀 있었다. 보나마나 땅에 묻을 시신을 싣고 온 달구지였다. 달구지에는 시신의 유족인 여자와 계집아이도 함께 있었다. 덕중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달구지에 조심히 다가갔다. 넋이 절반쯤 나가 눈에 초점이 없는 여자와 계집아이는 소달구지 위에 얹혀서 움쩍도 않고 있었다. 덕중동 사람들은 주변을 먼저 살펴보았다. 진압군들이나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지게에 가마니를 옮겼다. 사람들은 여자에게 가마니에 쌓여 있는 것이 산에 묻을 시신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지옥이 따로 없는 도살이 일어나고 있는 참변이라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송장이었다. 누구의 시신을 떠나 유족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땅에 묻어주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승만 정부 진압군과 경찰이 와서 시신을 불태워 버리기 전에 산에 얼른 묻어주어야 했다. 그런데 덕중동에 살아남은 남자라곤 노인네들밖에 없었다. 그나마 지게를 지고 말의 산으로 올라가서 땅을 팔 수 있는 남자는 턱수염도 제대로 나지 않은 윤호관밖에 없었다. 덕중동 사람들은 윤호관에게 지게를 내밀었다. 아따, 나가 참말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오금이 저려본단께라. 어른들이 지게를 지라고 함께 지긴 졌는디 가볍습디다. 이 사람아, 몰라 또 그 야그를 꺼낸가. 생각만 하면 칭하시. 너무 짠한 게 안고요. 어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인가. 한 집에 한 사람씩은 죽었는디. 그게 말입니다. 6.25 때도 생생하게 살겄더만 왜 그때는 그리 많이 죽여버렸는지 모르겠단께라. 사람이 도깨비한테 홀리뿜은 정신이 나가갖고 지가 사람을 죽이는지 짐승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깨비가 좋아라고 함께로 죽여가지고 갖다 바치는 것이지. 하여간 영감님, 쪼 위에 애기들 항아리 무덤들 안 있어. 나는 어른들이 글로 올라가자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가마니 속에 애기 시체가 있는갑다 그리 생각만 했단께라. 그 여자가 애 낳다가 죽어뿐 애기 시체인 줄 알았어. 근데 올라가서 지게를 내리려고 한디 워마 뭐가 가마니 속에서 툭 떨어지는디 아고마 나는 뭔 수박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줄 알았단께라. 윤호가는 입가에 흐르는 침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여수 참변이 아직 끝나지 않은 1948년 11월 초 덕중동 만성리 작은 굴 위 마래산이었다. 조씨 영감은 고개를 숙이고 우물거렸다. 그걸 봤은 게 간내가 미치지 않고 배기겠어. 그게 말이오. 간내가 저그 아버지 머리통이 굴러간 것을 주워다가 갖다 주는디 어마 나가 돌아불겄더만요. 나가 시체는 부지기수로 묻어봤어도 몸뚱이 없는 머리통만 묻어본 것은 처음이란께라. 간내가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커서 생각해본 게 저그 아버지 머리통이란 거를 알고 정신이 나가본 거지. 그게 간내가 안 짠하요. 분명히 저그 엄마도 미쳐서 오동도 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을 것이오. 사내는 간내만 따라왔습디다. 여자는 장지에 가는 것이 아닌 게 애길지. 상여 나가는 것도 아닌디 안 따라올 것이 뭐가 있다요. 나가 맨 처음 보자마자 눈이 획가닥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알아봤단께라. 산에서 내려와 본 게 구루마만 있고 저그 엄마는 없어져 무섭디다. 참 그래도 어린 간내가 지 아버지 머리통이라도 주워 갖고 온 것만 해도
조마시. 덕중동 사람들이 몸뚱이 없는 머리를 산에 묻고 어린 여자아이 손을 잡아 내려오긴 했으나 여자아이 엄마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소달구지만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난감했다. 엄마 되는 여자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으니 온통 도살장이 되어가고 있는 판국에 여자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영감님, 그래서 나가 구루마를 몰고 다시 올라가 봤지 않소? 그때 자네가 소를 몰고 율촌까지 갔다 왔다면서. 나가 겁도 없었단께라. 어른들이 시킨 게 가긴 갔는디 와마. 그때 나도 목이 안 잘린 것이 천만다행이요. 살아남은 덕중동 사람들은 소를 만성리 굴 방향으로 돌려 세우고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소는 심리 밖에서도 자기 집을 찾아가기 때문이었다. 소 곱비는 유노간이 잡고 달구지 위에는 여자아이를 얹혀 놓았다. 혹시라도 엄마 되는 여자가 집에 가 있을 줄 알고 소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소는 뜯어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만성리 굴을 향해 걸었다. 소달구지가 간 곳은 만성리를 지나고 미평을 또 지나 율촌 아래 소라면이었다. 그러가 소가 찾아간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죄다 조합 창고에 가두어져 부역자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곤 대나무에 칼을 꽂아 좌익 부역자들을 찾아내려는 서청단원들과 향보단뿐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가 찾아 들어간 집은 율촌 인민위원장 집이었다. 여순 신드롬. 여수에서 도륙이 마무리되고 있을 때에 율촌은 그제야 진압군에 이어 증파된 철도 경찰에 의해 도살이 일어나고 있었다. 광양만 백운산과 접해 있는 여수 북쪽 소라면과 율촌면은 이승만 정부 진압군에 대항할 사람도 없었고 저항할 아무런 기력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무장 세력인 14연대 봉기군들은 이미 백운산에 은닉한 뒤라서 마을에 있는 사람이라곤 부녀자와 노인들밖에 없었다. 영감님, 나가 구루마 타고 율촌에 가서 본게라. 진압군들이 옆구리에 립본도 차고 서라 폼을 잡고 있는디 아따 겁나 불더만요. 외정시대 때 순사들만 립본도 차고 있는 줄 알았더만 군인들도 차고 돌아다니더만요. 외정 때 저그들도 얼마나 칼을 차고 다니고 싶었겠어. 일본 헌병대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설쳐댔으니 저그들도 한번 칼을 쓰고 싶어 한장했겠지. 철도경찰청장 박승관은 광양 도사면 신덕등지에서도 참사를 하러 다녔다. 진압군 부산 5연대 김종원 대위가 돌산도에서 일본도로 참수를 한 후였다. 그러기 때문에 부역자라도 목을 잘라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둔감이 습관화된 것이고 불안의 완전 제거인 여수 순천 신드롬이었다. 신드롬은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굴복시킨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미국의 항복 조건으로 일왕의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 조건을 미루고 있다가 슬며시 티니언 섬에서 B-29 전 폭기에 원자 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날아갔던 것이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히로시마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버렸다. 일본은 항복 조건을 제시할 기력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나 미국은 3일 후 또다시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원자폭탄을 한 번만 투하하기는 아쉬웠던 것이다. 이왕 한 번 떨어뜨려 톡톡한 효과를 본 미국으로서는 민간인 희생에 대한 고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동기가 사라진 후였다. 나가사키 신드롬이었다. 이승만 정부 진압군이나 철도 경찰에 의한 율촌 참살도 마찬가지로 신드롬이 빚어낸 괴물 같은 형상이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민간인을 일본도로 참살한 것은 마치 일본이 중국 난징 학살 때 저지른 참살하고 또 같았다. 일본군 노다 트요치 소위와 무카이 도시아키 소위의 100명 참수 경쟁과 또 같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일본군 소위들이 중국인 목을 잘랐다면 김종원과 박승관은 동포들의 목을 열정적으로 잘랐다. 일본군 참살 열정은 일본 천황이 내린 용장이라는 칭호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김종원과 박승관의 참살 열정은 그들이 건국의 아버지라 칭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여한 애국적 군인과 경찰이라는 칭송에서 발휘된 것이었다. 영감님, 나아가 율촌에서 다시 구루마를 허천나게 몰고 도망쳐 와본께라 간내를 그대로 태우고 왔습니다. 나도 참말로 정신이 없었단께라. 저그 집에다 놔두면 친척이라도 와서 데리고 갔을 건디 말이오. 저그 집에 놔뒀으면 살아남았겠어. 굶어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했을 것이여. 반란군 낮바닥만 본 사람도 다 죽이 뿌는디 인민위원장 딸이 쫓간하다고 봐주었을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신문에다가 아동까지 색출해서 조져불어라고 지시를 내려부렸는디. 그게 말이요. 율촌 소라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철도 경찰청장 박승관에 의해 참살된 이들의 머리를 모아 가마니에 넣어 숨겨두었다. 머리가 붙어 있든 없든 몸뚱이를 계엄군들이 고래 가서 태워버리면 나중에라도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그 가마니 속에 있던 머리통 하나를 끄집어내어 가마니에 싸서 소달구지에 타고 여자아이와 함께 덕중동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여자아이 아버지가 율촌 인민위원장이라는 것을 윤호관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덕중동 사람들은 여수 시내를 다 뒤져서라도 엄마를 찾아 여자아이를 돌려보내야 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윤호관은 더 이상 어른들 말을 듣지 않았다. 덕중동 사람들은 이번에는 귀한정에 먼저 들어와 천막을 치고 있던 홍이철에게 소달구지를 몰게 했다. 홍이철은 여자아이를 소달구지에 태우고 오동도까지 갔다 왔으나 여자아이 엄마를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여자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집들이 전부 불타버려 어른들도 몸을 누일 곳이 마땅치 않은 판국에 아이까지 돌볼 형편들이 못 되었다.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순분자를 아동까지 색출하여 엄단하라고 한 인민위원장 딸이었다. 어이, 자네 고이야기 그만하소. 자네 아들 있는디. 쬐깐한디 뭐 한다요?
그래도 아그들 있는 데서 할 이야기는 아닌 듯 싶네. 괜찮아라. 용돈 받으려고 봉투 붙이는데 정신이 없구만이라. 조씨 영감은 번영상에 안 한쪽 멍석 위에 앉아 어린 손으로 쌀봉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훈주를 흘낏 쳐다보며 말을 진정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도리질하며 입매무새를 일그러뜨렸다. 사라지지 않고 다만 잊으려 노력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려지는 것이었다. 그때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보네. 여기 종고산 밑으로 공화동, 수정동, 덕충동 사람들은 죄다 동교에 끌려가서 쪼그러 앉았는데 나는 재심사를 한다고 군기대가 다시 중앙교로 다시 끌고 가더만. 웜에 그때 나가 모가지 안 잘리고 오동도로 끌려간 것이 다행이시. 조씨 영감이 동초등학교에서 다시 끌려간 곳은 지금의 중앙초등학교인 종산초등학교였다. 진압군들은 여수 시민들을 각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 끌고 와서 부역심사를 했다. 즉결 처형할 사람들은 사살하고 부역 의심이 들어 재심사를 할 사람들은 종산초등학교로 끌고 갔다. 나는 그때 석유 운동장에서 우리 엄니랑 쪼그리 앉아 있었는데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막 총소리가 납디다. 근데 중앙교로 끌려간 사람들은 김종원한테 운동장에서 당해불었다고 급디다. 아이고, 나도 거기로 끌려가서 쭈그려 앉아 심사를 기다리는데 교실에서는 곡소리 나지. 운동장에서는 김종원 고놈이 칼 빼들고 지가 백두산 호랑이라고 함시롱. 엄마 징한 거. 근께 말이오. 무슨 닭 잡는 것도 아니고라. 뭐 그런 괴물이 다 있을 거라잉.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난리가 괴물인 것이지. 아니라 어르신. 그놈은 태어날 때부터 백정 종자란 게라. 백정이 누가 태어날 때부터 백정이 간디. 백정 짓을 해도 되게끔 만든 난리가 진짜 백정이지. 아무리 난리라고 해도 백정 종자가 아니면 어떻게 근다요? 그게 그놈을 백정으로 만든 놈이 진짜 백정인 것이지. 인간이 가진 모든 열정 중에 자기가 속한 집단 내부를 향한 열정이야말로 무서운 위력을 발휘했다. 열정의 증오심이 심어질 때에는 외부를 향한 분노보다 내부로 향한 증오심이 더 잔인해질 수 있었다. 저항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는 외부보다 내부의 정도는 이미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압축된 폭발력은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증오심이 심어진 열정이 폭발하는 시점은 내부의 저항이 무력화되었을 때였다. 총을 만져본 적도 없고 부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참살 열정은 총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기계적 죽임을 하는 것보다 칼이라는 원시적 도구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생사여탈권을 부려보고 싶은 공황광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황광에서 분출된 악마성이 이성에 의해 제동되기는커녕 오히려 악마성을 증폭시켜버렸다. 은폐되고 억제된 악마성이 폭발될 수 있었던 것은 압축된 정치적 긴장이 상황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미 군정과 김구 등 민족주의자나 박헌영 등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조성되는 정치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 군정은 정치적 긴장 통제권을 이승만 정부에 넘겨줌으로써 모든 책임에서 회피될 수 있었다. 어르신,
나 생각에는 반란군들이 순사들 죽이지 말고 놔뒀으면 그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것인디라. 근다고 해서 경찰들이 가만 놔뒀겠어. 일제 때는 뭐 조선 사람들이 조선 순사들한테 해코지해서 끄떡으면 데리고 가서 족적간디. 쌀내놔라. 왜 말 안 듣냐. 조선 놈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하면서 족치던 놈들인디. 그놈이 됐은께 반란군들이 살려줬어도 똑같았을 것이여. 근께 말이오. 그때 본께로 반란군들이 경찰서 앞에다 총 쌓아놓은 것을 학생들이 가져감시롱 친일 경찰 죽여도 되냐로 함께로 칠거사이라고 합디다. 일제 때 일본 놈 밑에서 순사질 하면서 일본 놈들 똥구멍 핥던 놈은 죽이도 죄가 아니라 의로운 것이다. 바로 요 말이지라. 윤호가는 멍석 위에 수북이 쌓인 쌀을 손바닥으로 쓱 밀어 평평하게 만든 다음 손가락으로 칠가 살의를 한문으로 쓱쓱 그렸다. 그리고 난 다음 숫자로 1부터 7까지 칸을 만들었으나 더 이상 한문으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채워 넣지는 못했다. 칠가 살은 1920년 2월 5일자 상하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마땅히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7가지 대상이었다. 매국노를 비롯해 독립군 잡은 고등경찰, 밀정, 친일 부호, 총독부 관리, 불량배, 모반자 등이 그 대상이었다. 그중 독립자금 마련한다고 친일 부호를 찾아가 협박하는 가짜 독립군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매국을 하는 적이라고 규정하여 불량배 모자반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이 칠가살이었다. 윤병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장성들을 향해 도시락 폭탄을 투척한 것이 바로 칠가살에 의한 의거였다. 해방 후 친일파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심어준 것은 동포들이었다. 더구나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반민특위가 활동하고 있었다. 친일 경찰과 황군 출신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적개심은 압축되어 갔다. 그러는 중에 미군정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승만 정부와 함께 진압군으로 나란히 섰다는 것을 확인받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일이라는 저열한 존재감을 심어준 동포의 목에 일본도 칼날을 들이댔다. 칼날이 지나간 후 떨어진 목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를 제거하는 구국적 행위였음을 확인받기 위해 빨갱이 딱지를 열심히 붙이기 시작했다. 여수와 순천 시민은 죽음과 동시에 빨갱이로 탄생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 사람들은 양민이었다. 여수역에서 기차를 이용하려면 진압군이 손바닥에 찍어준 양민 도장을 보여줘야만 기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여수는 양민과 불순분자로 나누어졌다. 이승만 정부가 찍어준 양민 도장을 받지 못한 불순분자는 이물질로서 소각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여수와 순천은 소각장이었다. 영감님, 나아가 말이요.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날 여수경찰서 앞을 가본 게라 순사들 시체가 막 널려 있습디다. 자네 무섭지도 않든가? 몰라 경찰서로 갔는가? 공부하려고 갔지라. 그 난리에 뭔 공부를 혀? 누가 급디다. 경찰서 앞에 가면 종이가 널려 있다고 합디다. 그때는 공부하려고 해도 연습장이 없어서 신문지에 쓰고 안 그랬소. 근데 반란군들이 경찰서 습격함시롱
뒤지고 버린 서류들이 경찰서 앞에 막 바람에 날라다닙디다. 그거 주워다가 연습장 하려고라. 참네, 자네도 맹랑하시. 그게 말이요, 나도 철이 없은 게 그랬지라. 조씨 영감은 허탈하게 웃었다. 세월이 지나 웃음이 나왔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다. 여수역 광장에서 쌀말을 이고 기차에 올라타려는 노인을 홍두깨로 머리를 내리쳐서 죽게 만들고 선창과 배 밑창까지 총검으로 찔러 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곡소리 나게 만들었던 경찰들이었다. 그런 무서운 경찰들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죽어나갔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과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감정적 친일 경찰 처단은 대중적으로 입지가 약한 이승만 정부가 존립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것이었다. 여과되지 않은 감정은 곧 끔찍한 국가 폭력을 불러들였다. 이승만은 여수와 순천 때문에 장기 독재 집권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근데 영감님, 반란군들이 맨 먼저 총살한 것이 고무공장 김영준이라고 합디다. 아니요, 김영준은 낸중에 도망치다가 총살받은 거요. 그건 나가 똑똑히 알아. 그요? 그러면 경찰들보다 늦게 총 맞았소? 글지, 나가 쌀 배급 받으려고 영단 창고 가다가 살아있는 거 들었단께. 그 어디냐, 중앙동 노타리에서 진남 상가 들어가는 골목 안 양복점 안 있더라고. 동척회사 앞에 말이여. 김영준은 14연대가 군사행동을 하고 나서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처형을 당한 사람이었다. 친일 매국 매판 자본가로 칠가사에 의해 구금당해 있다가 처형당했다. 여수 천일고무 사장 김영준은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장사꾼이었다. 고아로 자라 일본에서 고무화학 기술을 배워 여수에 고무공장을 세웠던 인물이었다. 일본을 위해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임전보국단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제로센 전투기를 헌납한 것은 물론 여수 천일고무 조일직물 공장에서 일본군 작업화와 군복 등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도 했다. 14연대는 김영준을 매국 자본가로 붙잡아 중앙동 양복점 2층에 가두어 놓고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찰을 위해 미군 연락기가 선착장 쪽으로 날아들자 김영준은 이승만 정부군이 여수에 들어온 줄 알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 보초를 서고 있던 반정부군에 다시 붙잡혀온 김영준은 결국 총살을 당했다. 덕분에 함께 붙잡혀 있던 친일 우익 인사들도 함께 처형을 당해야만 했다. 동척이라면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앞 말이죠? 그려, 식산은행 앞에 말이여. 식산은행도 그때 불탔는디라. 불탄 것은 나중에 진압군들 박격포 맞아갖고 탔고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단께. 김영준은 살려뒀으면 재벌이 돼갖고 여수 사람들이 묵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건디요. 글씨, 도망 안 쳤으면 죽이진 않았겠지만 재벌이 됐다고 여수 사람들이 묵고 사는데 도움이 됐을란가는 모르겠네. 그까요? 나는 여천에 공장 들어설 때 굴뚝 청소라도 해보려고 했더만 안 시켜주던디. 나가 뭐 책상에 앉아 펜대 굴리겠다고 한 것도 아닌디. 조씨 영감과 윤호관도 여수 천일고무 사장 김영준 대목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여수역 앞에서 연탄 배달하다 적산 점포를 불합하다 연탄 가게를 열고
쌀장사의 일수놀이까지 하고 있는 윤호관과 여수역 앞 덕충동 인민위원장 아들로 죽다 살아났지만 연좌제에 걸려 평생 허드렛 일만 해온 노인의 입장 차이기도 했다. 그문 반란군들이 경찰들을 맨 먼저 총으로 쏴부렸구만. 그지. 반란군들이 여수경찰서로 진격함시롱 국동 봉산파출소, 중앙동 충무파출소부터 습격이어서 지서 경찰들 다 꼬꾸라져 불었지. 난 그때 14연대가 훈련한 줄 알았단께라. 맨날 제주도 진압하러 간다고 구봉산이랑 시내에서 훈련하고 그래서 근 줄 알았단께라. 다 그런 줄 알았지. 반란이 일어난 지 누가 알았겠어. 우리 엄마가 중앙동 노타리 구경 가장께 난 카술이 공연하는 줄 알았단께라. 나도 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인민대위에 갔었지. 조시영감 부친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덕충동 동장을 맡고 있었다. 해방이 되고 건국준비위원회 지역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자 자연스럽게 덕충동 인민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그러던 부친이 몸이 아파 드러눕자 인민위원장 역할을 아들인 조시영감이 대신 맡았다. 근데 반란군들이 대출도 해주고 그랬답디다. 반란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여수 인민위원회에서 한 것이제. 반란군들이 인민위원들 아니오? 원래 여수 인민위원회가 따로 있었어. 남로당이다요? 남로당원도 있었고 내 선친처럼 우익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그랬지. 그문 영감님도 영단 창고에 가서 쌀 받았소? 우리 덕중동 사람들 배급표 받으러 갔었지. 고무신도 받았소? 그건 나눈지는지 모르고 못 받았고. 조씨 영감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수역 너머 수평선에 떠있는 오동도를 바라보았다. 종산초등학교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또다시 끌려가서 갇혔던 곳이 오동도였다. 진압군과 경찰은 부역 재심사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오동도로 끌고 갔다. 끌려간 사람들은 죽음을 직감하고 도망치다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졌다. 동백꽃처럼 바다에 툭툭 떨어졌다. 바다로 떨어진 사람 중에 목숨이 붙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은 총질로 사살을 했다. 조씨 영감도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오동도 용굴이 있는 곳이었다. 다행히 들물이라 물이 찬 용굴 입구에 떨어졌고 용굴 안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몸을 숨겼다. 여수 주둔 14연대가 일으킨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군사행동은 인민봉기로 점화되고 결국 여순 참변으로 끝났다. 살아남은 여수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 오로지 눈만 껌뻑이면서 신문에 발표되는 용감한 국군이 승량이 무린 반란 도당을 물리쳐 평화와 안정을 찾았다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처신이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 한참 동안 여수에서 일어난 그날의 이야기를 주고받던 윤호관도 쌀 고르는 일을 그만하고 문밖을 넋놓고 쳐다보았다. 각자 여수에서 살아내었던 지나한 세월 동안 지니고 있던 된시름을 더 이상 풀쳐내지 못하고 각자 시름없는 표정만 짓고 있었다. 기억이야 서로 얼숭덜숭해도 잔인스러운 세월은 마찬가지였다.
번영상에 미닫임은 창문에 붉은 물감이 칠해지고 있었다. 오동도가 떠있는 여수 동쪽 바다에 북디 붉은 황혼이 구름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피워낸 구름 같기도 하고 여수 시내가 온통 불바다가 되어 거세게 피어오르는 불기둥 같기도 했다. 윤호가는 황혼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밀대로 되를 툭툭 치면서 이난영의 해조곡을 흥얼거렸다. 갈매기 바다 위에 울지 말아 불어요. 물항나 저고리에 눈물 젖는 뒤 저 멀리 수평선에 흰 돛대 하나 오늘도 가시님은 아니 오시네. 번데기처럼 주름이 가득 잡힌 조씨 영감 얼굴에도 황혼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에서 살아온 모진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진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을 것이다. 조씨 영감이 노래를 이어받았다. 무너진 여수항에 우는 물새야 우리 집 선돌아범 어디로 갔나. 창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들면 철없는 새끼들은 웃고만 있네. 외놈이 물러갈 때 조용하더니 오늘의 식구끼리 싸움은 왜 하나요.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우리 집 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 그거 이 제목이 뭐다요? 남인수가 부른 여수 야화라는 것이요. 아따, 이난영이 남편 남인수가 그 노래도 불렀다요. 첫 남편이 아니고 재혼한 것이지. 그요? 나는 본래 부부인 줄 알았더만. 수정동 여자 거지 출산 문제를 논의하러 온 조씨 영감과 윤호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방 전후 유명한 대중 가수들 신변 잡기 정보까지 주고받았다. 어이 호간이, 방 문제를 상의하러 왔다가 너무 오래 앉아있어 버렸네. 그러면 나 호간이 자네만 믿고 갈라네. 영감님 가실라고야. 어저께 미역이랑 애기 기저귀는 사다 갖다 죽었는데 방은 나도 어떻게 해야 모르겠습니다. 또 상의해보세. 사정을 다 아는 뒤 자네가 힘쓰면 설마 방 하나 못 얻겠더라고. 조씨 영감이 번영상회를 나가고 난 뒤 윤호가는 책상에 앉아 턱을 한 손으로 괴고 다른 한 손바닥으로는 책상 위를 툭툭 치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여수역 일대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여자 거지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돈이야 십시일반으로 금방 모을 수 있어도 오히려 방 얻을 일이 고민이었다. 아버지, 왜? 저 할아버지 빨갱이다요? 이놈이 쬐깐한 것이 어르신한테 말하는 것 좀 보소. 쌀봉투를 다 붙인 훈주는 윤호간에게 대뜸 묻었다. 윤호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훈주를 곁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저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가 쓰는 인민이라고 하는디요? 쬐깐한 것이 어른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래 이놈아, 이 짜스가 아버지 어렸을 때는 시민들을 인민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백성이라고 했고 지금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디? 선생님이 6.25 때 인민군들이 여수가정 쳐들어왔다던데요? 그 인민군하고 여수 인민하고는 틀린 것이요. 속 시끄러운 게 가서 막걸리나 한 주전자 받아와. 윤호가는 서랍에서 1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훈주에게 내밀었다. 훈주는 돈을 날름 받았다.
소주 한 병이 70원이고 막걸리는 80원이니 심부름을 하고 오면 20원은 심부름 값으로 받아 챙길 수 있었다. 그 돈이면 만화책 10권은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주전자를 집어들고 역전시장으로 뛰어갔다. 훈주가 가게를 나간 후 윤호가는 자신 역시 거지나 다름없었던 때를 되돌아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여자 거지나 자신이나 신세는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명절날 새 옷을 입고 흰쌀밥을 먹을 것 같았던 여수인민대회가 있고 나서 둘 다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엄마만 살아남아 거지 생활이나 다름없이 지내야 했는지 돌이켜봐도 천지가 뒤집히는 일이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여수인민대회는 여수 참변이 시작되기 불과 일주일 전 일이었다.